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이슈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듣다 보면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가 지금부터 그 이슈들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세계 LNG 확보 대란이다. 한국 덮친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요. 물량 자체도 없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물량을 쓸어가자 국제 투기 수요까지 가세했다. 우리나라가 LNG를 사는 가격이요. 하루 사이에 40%가 올랐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기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초 쭉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뒷부분에 10월 5일, 10월 6일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0월 5일 가격이 40달러가 안 됐어요.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가격의 기준. 그런데 하루 사이에 56달러로 치솟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냐는 거죠. 특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뭔가가. 성남시의장은 30억, 시의원은 20억이다. 이런데 사용된 돈 7탄은 합쳐서 35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영학 씨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금품 로비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고요. 뭐 돌려받았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철 전 의원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 1단 기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름이 압둘라자크 구르나. 영국으로 이주한 탄자니아 난민 출신 작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하면요. 뭐 미국 아니면 유럽, 그중에서도 뭐 서유럽, 북유럽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엔 탄자니아 난민 출신이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 영국에서 거주하고 이주했지만요.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세 달 9일부터 11월 9일입니다. 위드 코로나 가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설명을 했어요. 자, 이달 25일쯤이면 국민 70%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다. 이런 등등등 이유에 따라서 4달 9일이면 위드 코로나 가능할 것이다. 물론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습니다만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신 네 분이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동원 경희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날짜 나왔다. 위드 코로나 얘기입니다.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한 국가들 꽤 있죠. 우리나라도 몇 달 전부터 이 얘기 나왔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역의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금기어까지 등장했다.
여당 내에서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그동안 꺼낼 수 없었던 표현이 나옵니다. 한 대선 후보 진영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향해서요. 금기어 나왔다. 이런 키워드가 오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민이 낯뜨겁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니 국민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미신. 제가 그 표현을 좀 하나 쓸까 했는데 낯뜨거워서 안 쓰겠습니다. 그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키워드는 성전환자 군복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군 당국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이 주제를 다뤄본 게 좀 한참 됐는데요. 오늘은 좀 깊숙하게 좀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어제 한 상임위에서 자영업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어떤 호소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내용이요. 고비가 많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마포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빚내서 막아 나가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진짜로 자영업자 다 죽일 것인가? 오늘 손님이 몇 명 오고 내일 몇 명 올지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방역 수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제한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수칙가수로는 장사를 하실 때 뭔가를 예상할 수가 없다. 식재료 준비하는데 이걸 도대체 얼마나 할 것인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호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보고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는 가게도 손실 80% 보상한다. 정부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기는 아예 집합금지 대상이 돼서 영업을 못하는 곳 있죠. 거기는 80%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업종이 아니고 제한을 받는 업종 있죠. 시간 제한 등등등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60%까지만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0%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과 똑같이 80%로 높인다.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당정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 찔끔 보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같다라고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좀 미리 나온 거예요. 이런 방향의 논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손실보상하게 되면 최대 한 3조 정도 더 할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앞서 영상도 봤습니다. 자영업자 호소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재정 여력을 저런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집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른바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80% 보상하겠다는 게 이제 만시지탄, 이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70년 동안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 국가 채무가 660조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400 몇십 조가 늘어나서 1,000조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100% 전원에게 다 주겠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게 88%다 90%다 예. 해서 지원의 그 범위를 놓고서 정부 내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는데 예. 기자들이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코로나 시대에 손해본 사람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무려 2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지만 예. 또 대신에 다른 플랫폼 사업 같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이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퍼주기를 하다가 저기 지금 이제 기사에는 대선 앞두고 찔끔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대선 앞두고 왕창 보상으로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저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예.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건욱 교수님. 네. 사실 지난해 한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지금 사실 보편인지 아닌지 좀 혼동되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에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로 소득 하위 90%가 한 10% 빼고는 거의 다 받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경기도는 아예 나머지 다 주겠다라는 방침이 돼서 좀 진행 중인데 그런 정책을 펼 때 정부가 지난해의 경우 올해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활성화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돈이 풀리게 해야 된다. 이거 목적. 그리고 국민에 대한 위로 성격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가정의 자영업자분들은 집중적인 지원 좀 제발 해주세요라는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2년 가까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 국민 전체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시행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지난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90%니까 얼추 한 2번 정도 된 거죠. 지금 진행했던 거는 이제 보편과 선별의 이제 애매한 위치에 좀 그 사이에 있어요, 사실은.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예.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상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11월 9일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일상화로 이제 전개되는 장면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 경기 회복이라든가 뭐 예. 이런 부분도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예.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뭐 이게 충분하다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다 그리고 100% 보상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80%로 이제 모든 분들을 영업 제한까지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부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충이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부채 비율이 정부가 한 43, 44 요 정도로 이제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120, 30, 네. 미국 이제 일본이 250 정도, 이 미국이 한 120, 30 정도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은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계층 또는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 속에서 노력을 한다. 뭐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교수님께는 제가 전망을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요 지금 전 국민 뭐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최근에 지급되기 시작한 거는요. 그런데요 이게 지급이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연말쯤 가까이 되면은. 그런데 해를 넘겨서 정부가 또 한 번의 국민 지원금 보편 선별지보다 또 한 번의 국민 지원금 지급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한 그 전례를 보면은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3월 달에 대선, 6월 달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예. 뭐 마지막 히든 카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전가의 보도처럼 뭔가 하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아마 지금 기재부에서 상당히 지금 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국고가 점점 바닥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저는 다 또 다른 그 히든 카드를 위한 하나의 그 복선 깔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또 지난 총선에 우리가 전례를 보면은 총선 앞두고 살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년 3월, 6월 이른바 정치의 핫 시즌을 앞두고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 형태는
국민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항상 논란이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되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뭐랄까요. 이게 전선처럼 갈려져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위드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정은경 청장 11월 9일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가능하다. 첫 언급했습니다. 말이 길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뜻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마치 뭐 코로나 뭐 괜찮아 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확 와닿지는 않는다 이 표현이. 그래서 뭐 그냥 위드 코로나라고 많이 씁니다. 국민 70%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날짜가 바로 11월 9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유행 규모 판단 기준은 신규 확진자에서 위중증 환자로 바꾼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매일 뭐 확진자 몇 명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 패스 활용한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제 국회에서 이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0월 25일 날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네, 10월 25일 그 주초에 가능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11월 2일쯤 되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한 2주 조금-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서요. 2주면 그러면 11월 9일쯤 되나요?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네.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11월 9일하고 날짜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뭐 동의하고 뭐 맞네요. 뭐 이렇게 왔다가 주고 받았어요. 대화가. 위드 코로나 그때쯤이면 시행하는 거 적합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적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합해야 된다. 네. 어. 근데 설명이 너무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정부에서 명확하게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이 지금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마스크 벗자, 풀자 이제 이런 걸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사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는 용어와 단계적 일상회복 용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조금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입해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1월 9일 날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네. 들어간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앵커님 그 말씀이 제일 정확한 핵심인데요. 지금 영국처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일단 그 영업 시간이나 그 영업제 규제 같은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지.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런 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뭐 이제 대면 수업의 일상화 전환 이런 거지 마스크 사용의 여부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위드 코로나 플러스 마스크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의 지금 관점에서는 바로 그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고요. 예. 왜 그리고 11월 9일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면 벌써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아직 백신 접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모님들은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또 지도 관리해야 되는지 노약자와 질환자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정부가 이제 무책임하다.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고민하셔야 될 단계가 아니라 저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셨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냥 의학적 체계만 지금 위중증 환자 관리로 가겠다라는 것만 밝히셨지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떤 단계로 국민들한테 소개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의 빠져 있다고 봐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에서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잠깐 자영업자분들. 드리면 예.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인원 제한과 집합 금지에 대한 지금 손실보상에 집중됐는데 예. 그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거에 대한 그 부분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헬스장이나 그리고 도장, 운동하는 곳, 예. 그리고 여행업
이런 곳은 손실보상에 지금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감염병 예방법과 지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지금 이번에 소상공인 그 시행령에 따라서 손실보상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뭔가를 내놓을 것 같은데 내놓으면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도 받겠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이 돼. 지금부터는 정치권 그중에서도 대선 경쟁 상황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만평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 만평 안에는 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 다루고 있어요.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먼저 좀 크게 캐릭터가 크게 그려진 인물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 이름이 민주땅이죠. 민주땅 위에 2명이 서 있는데 앞서서 가장 앞에 계신 분이 뭔가 눈을 감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상당히. 근데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서른이라고 써 있군요. 그러면서 구속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의 서른 본부장. 지금 뭐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내부 질문자라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이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민주당 상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구속되면 어떡할 건데?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요. 기사 보시죠. 금기어까지 나왔다. 대장동에서 갈라진 여당이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사진을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실어놨어요. 표정을 일부러 이렇게 찾았겠죠? 이 기사에는. 아래로 갑니다. 작은 제목 2줄이 있는데요. 요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이낙연 측 배임 혐의 뭐 이런 거 언급하면서 후보 구속 상황 이거 가상할 수 있다. 구속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동안 혹시 뭐 이런 거 마음속에 있었으나 누구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기어 등장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재명 측 국민의힘 대변하는 겁니까? 대장동은 전무 후무 성공사업 아닙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서른 의원의 이야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지자들 중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자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반응을 보이죠? 2장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식 총괄본부장.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 논리를 이낙연 캠프에서 펼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답답하고 안타깝다. 약간 한탄?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경선이 종료되지 않은 순간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원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반응을 보였어요. 앞서서는 아니 지금 야당 대변합니까? 경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수님. 네. 이낙연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사실 구속이란 말, 그리고 무슨 배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지금 경선이 이제 막바지인데 사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한테 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 강한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서른 의원이 저 얘기를 꺼낸 것은 아주 상당히 고도의 계산된 언어라고 봅니다. 저 서른 의원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거의 하루에 한 2-3번씩 이낙연 후보와 3명이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 중에서 핵심인 인물이죠. 모든 메시지가 서른 의원을 통해서 걸러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인 30의원이 저는 금기요, 배임 혐의, 뭐 배임 혐의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구속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제 화제가 됐는데요. 예, 상당히 고도의 계산된 그 워딩이다라고 봅니다. 내일 모레, 즉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제 서울, 경기 또 슈퍼워크 예. 최종 결론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낙연 캠프, 즉 서른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물론 1차 목표는 이제 과반 저지죠. 그런데 글쎄요, 내일하고 모레 아무리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이재명의 리스크가 이틀 사이에 떠오른다 하더라도 예. 과반 차지하기는 과반을 저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가 있을까? 예, 저는 여기에서 후단협 얘기를 도출을 하고 싶습니다. 후단협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후단협 시즌 2를 노리고 있다. 후단협은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일 아닙니까? 2002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02년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노무현 후보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예. 거기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 정말 불안한 후보다. 지금하고 상황이 결은 다르지만 상당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후보다 노무현 후보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새천년 민주당이 주로 이제 동교동 핵심 멤버들을 이래서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누구랑? 정몽준 후보가 있었죠. 외부에 있는 다른 후보가 그렇습니다. 단일화해야 된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가 그 당시에 월드컵 열기로 한참 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후보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단일화를 통해서 큰 이벤트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결과는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주저앉히고 되긴 됐습니다만은 이런 시즌 2 후단협 시즌 2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그 계산도 깔린 것이죠. 즉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예. 당의 대표로 나갔다 하더라도 대장동에 아주 그 의혹들이 계속 파도 양파처럼 까면은 결국에는 내년 3월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누구이냐? 2위를 굳건하게 지킨 또 호남의 맹주인 이낙연 후보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저런 이름 금기어 글쎄요 참 이 후보 구속까지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예. 하는 초강수를 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경선 끝난 이후 상황을 뭔가를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야당에서 여기 여당 이재명 캠프에서 보면은 지금 아니 이재명 캠프는 지금 뭐 야당 대변인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요 야당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들께서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겠지만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더 강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 오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간질하는 거죠?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상황이. 김근학 교수님. 네. 김동훈 교수님께서 약간 전 경선 끝난 이후의 상황,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과거의 얘기를 좀 섞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 확정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는 탈락이 된 건데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거든요. 선거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죠. 본인이 후보 탈락을 했지만은. 그리고 대개 강력히 지지 요청을 합니다. 이 후보를 뽑아주세요. 이낙연 후보가 경선 끝난 이후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제 후단협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후단협 들어가신 분들 거의 다수가 정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인 추미애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삼배 1보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바꿔가는 입장을 바꿔가는 그 과정, 고통의 과정들을 그 이후에 이제 뭐 탄핵 겪었던 뭐 이런 것도 연관해서 그렇죠. 같이 했죠. 그리고 예. 이제 그런 것을 사실상 안 했던 경우가 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누구죠? 안철수 예. 이제 대표 같은 경우 후보 때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이 지지 선언을 거의 안 하고 바로 당일날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본인이 포기하면서 단일화가 됐는데 별다른 뭐 도움을 안 줬다 이 얘기를 계속 그렇죠. 들었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지금의 안철수 대표의 상황의 시작은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지지 예. 표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틀 남은 경선의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이. 김광학 교수님은 이런 발언의 초점은 경선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좀 경선에서 이제 한정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후보가 불안한 후보다. 그러니 이제 다른 선택을 해라. 그래서 뭔가 이제 상황을 이제 흔들어 보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진보 진영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금기어란 표현이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역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려면 어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에 상응한 아주 명백한 어떤 물증이라든가 아니면 진술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배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건 뭐 본인은 명백한 결정적 제보가 있다 그러지만 그럼 제보를 확인해야죠. 확인해서 선거법 때문에 그걸 밝힐 수 없다면 언론사라든가 예. 뭐 예컨대 고발 이제 수사기관에 예. 넘기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것을 의혹만 부풀리게 한다는 거는 이 지지층에게는 이것이 뭐 이게 근거 없는 얘기로 흔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럼 김광학 교수님은 이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탈락을 했어요, 경선에서. 그 이후에는 그럼 선대위는 기꺼이 참여한다. 그 지지 선언을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은 이제 변동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을 치다는 장면은 결국에 이제 내일 모레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그 정지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지도부부터 다 나서서 사실은 이거를 관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갔던 의원들도 다 자기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언제나 있었던 거고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크게 문제될 것 그러니까 아니다. 냉각기를 거치면 어쩔 수 없다. 상황 자체가. 김종욱 국장님은 딱 표정을 보니까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보죠. 예. 저는 이미 민주당의 원팀은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이미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른 지금 그 의원이 서른 하는 의원이. 얘기들이 점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어요. 이미 전부터 이거 경선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뭐 그런 했었는데 얘기를 살짝 그렇게 들리는 얘기를 했어요, 했었었죠. 지금까지. 근데 예.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배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까 이제 언론들에서 다 금기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이미 당신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당신을 못 찍겠다고 한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얘기까지 꺼냈단 했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건 어. 저는 경선 결과가 어떻게 뭐 지금으로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대장동 상황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물이에요. 예.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이라면 뭐 두 가지 선택길이 있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아니면 거기에 정면으로 맞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두 가지의 선택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로 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언들이 오로지 경선, 주말 동안 경선 결과를 겨냥해서 호소라는 정도인가? 아니다. 그 이후에 본선까지 겨냥을 해서 그거 보세요. 내가 벌써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포소를 깔아두는 거다.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금기어까지 나왔네. 이거 심상치 않군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숫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먼저 투표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사로 보겠습니다. 뜨거워지는 대장동 이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투표율도 달아오른다.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율 말하는 거예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74%를 넘었어요. 2차 때보다 크게 높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슈가 해서 후보들끼리 너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 사람들이 염증을 느껴서 떨어진다, 투표율이. 이런 생각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엔 아닌 거예요. 높아졌어요. 자, 그러자 두 후보 내가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요, 이거 사람들이 내가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 투표율 이거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매일경제 그리고 MBN 그리고 RN서치 이렇게 의뢰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주말 결선 앞두고 선두 이재명의 3%포인트 차로 바짝 따라붙은 이낙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 대선 후보 적합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1등이에요. 그리고 한 2주 전 조사하고 비슷한 34.1, 2주 전엔 34.2니까 거의 비슷하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31.1, 2주 전에는 30.2니까 조금 오른 거죠. 근데 전체로 보면 약간 격차는 줄은 걸로 보인다. 상당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 쭉 있어요. 근데 주말 경선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 지지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홍구 교수님. 네. 먼저 선거인단 투표율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겁니까? 누가 그리고 유리한 겁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선두 이재명 그 후보를 3포인트 차로 따라붙은 이제 이낙연은 자신들이 지지율상으로요, 유리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격차의 줄임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층이나 중도층 혹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 이 전 대표를 좀 옹호하는 추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지지가 온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차 선거인단에서의 이 높은 투표율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 참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지키기 쪽으로 표가 몰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50% 이상을 전망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의 그 문재인 대통령 지난 경선 때의 그 득표율을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까지도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아무래도 이낙연 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쪽은 중도층의 어떤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반사 지지를 보내는 거라고 보고 있고 요번 투표율에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조금 더 압도적인 부분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투표로 올라간 거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맞습니다. 해석이시네요, 그럼.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아쉽게 얘기는 게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까 김광석 교수님과 좀 비슷한 의견이 원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화학적 결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좀 빅텐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팀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구속 단어까지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부동층이 저는 마음이 이 지사한테 많이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멀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원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멀어져간 중도층의 마음을 흡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러면 대선 국면이 저는 진보 진영한테는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당선 흐름을 보면 그때는 사실 기울어진 배라는 의견이 강했거든요. 정동영 이제 전 후보 측과는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예. 났었기 때문에 아무리 BBK 의혹이 있었어도 대마불사가 되었지만 예. 지금은 모든 예상이 사실 여야가 박빙 승부가 갈 거다라는 굉장히 치열할 걸로 전망이 네, 돼요. 그런 예상에서는 중도층을 빼앗긴 이후에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입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만큼은 금도를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 경선에 대한 전망 살짝 해주셨고요. 그래서 더 걱정은 이제 본선 가서 중도층 표심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박용진 후보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이런 거에 나오면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예요. 땅에 대한 문제. 그러면은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하고 김준혁 전 국장님 아까 보니까 이게 의견이 약간 다른 각도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경선 얘기는 뭐 일단 두고 봐야 되고요. 뭐 시간이 가면 압니다. 본선으로 가정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본선에서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김구락 교수님부터 전망 좀 해주세요. 대장동 여파는 사실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불리한 국면인데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율 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어요. 특히나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혹이 있지만 사실상 1등 주자들이기 때문에 양쪽 1등 주자를 옹위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힘으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이 여나 야나 다 이렇게 흥결없고 의혹 없는 그런 후보를 원하지만 본선에서 누가 결정력이 있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도덕성과 이런 경쟁력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런데 도덕성이 우위냐 아니면 경쟁력이 우위냐. 경쟁력이 우위가 됩니다. 그런데 도덕성이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서 사실상 예. 이제 뭐 예컨대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버리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경쟁력 중심으로 이 하나의 민주당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그렇죠. 않을 진영은 것이다. 이렇게 결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양상이 지금의 지지율과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거기 특혜 지시를 했거나 금전적 이득을 받았거나 즉 배임의 행위를 분명히 그러니까 했다는 뭔가 증거가 결정적인 게 나와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이 나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진 못합니다.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 중도층은 어떻게 보세요? 예? 중도층의 그러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아까 내용과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즉 국민의힘당 또는 뭐 법조계 사실상 기득권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뇌물 흐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잡혔다면 사실상 중도층은 결국에는 뭐 이거의 혜택은 이제 뭐 기득권층 또는 뭐 예컨대 국민의힘층 뭐 이쪽이 가져가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을 이재명 지사에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준혁 전 국장님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재명 지사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각각 이 대장동 의혹이 어떤 영향을 줄까? 본선에서 말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분열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주 골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골수 지지자를 하면 또 반발할 분이 있어요. 아니, 아주 양쪽 모두에. 열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 예. 열성 지지자에는 양쪽의 어떤 분들은 자기 후보가 무슨 짓을 하든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당화를 하려고 검찰 수사 결과 뭐 발표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정당을 할 라는 것이다. 거죠. 그거는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 2심 재판이 나와도 예. 그거는 재판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탄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특정 분야에서 지금 저는 그 투표율이 높은 것 아까 주 교수님하고 예.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후보가 좀 잘못한 건지 잘 모르지만 예. 두드려 맞으면 결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제 중도층. 네, 중도층인데 예. 중도층은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하면서 더구나 이 문제가 대장동 관련은 땅이에요, 땅. LH 사태에서도 예. 드러났지만 이번에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로도 나타났잖아요. 계속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재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일관되게 높은 걸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그런 예. 국민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은 이번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본선에서 아마 굉장히 좀 지금 예상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봤던 만평 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요. 여기 지금 민주라고 돼 있는 땅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땅 끝에 서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다 지금. 근데 뒤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믿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죠 지금. 일단 민주당 상황 지금 다뤄봤습니다. 옆에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좀 작게 돼 있는데 좀 멀리 보이죠? 여기는 조금. 이 땅 이름은 국힘이라고 써 있어요. 야당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분도 여기 땅 끝에 써 있어요. 뒤에 누가 얘기를 합니다. 승민이라고 쓴 캐릭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미신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논쟁 벌어지고 있죠 지금. 매일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시죠. 이 기사는 그냥 뭔가 한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아까 제가 방송 시작될 때 쓰려다 마른 편이 여기 있네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무슨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거칠어지는 야당 경선이다. 좀 더 보겠습니다. 유승민 역술인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공격을 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 자꾸 가짜 뉴스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하면서 반발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4강 4명이 누군가 8명에서 4명으로 누가 추려지는가 이거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제 한 행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유승민 두 후보가 악수를 하죠. 가운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군요. 웃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안 웃고 있네요.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먼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좀 시작이 됐어요.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근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후보님이 정법 유튜브 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다 이미 얘기를 했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걸 보면은 다 알게 된다. 미신이나 뭐 점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캠프, 유승민 캠프 어제도 치열하게 주고받았어요.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윤석열 캠프입니다. 뭔가 뭐 행사장에서 접근한 사람이 있는데 뭐 침술가인데 친분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 유승민 후보 캠프는 거짓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캠프에서 또 이렇게 나왔죠. 손바닥 왕에서 비로소 논란이 컸을 뿐이다. 뭔 가짜뉴스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러고요. 윤 후보 세계관이 어떤 건지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관 얘기를 꺼내요. 좀 험하게 지죠. 그리고 아까 뭐 동영상을 뭐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반응을 보인 게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상기시켜줘서 소위 정법이란 영상을 찾아봤는데 윤 후보님 이런 영상 보셔서 손바닥 왕자도 쓴 채 토론에 나온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보시죠. 무속 이미지가 굳어질라 3위 유승민과 굳이 싸우는 1위 윤석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김동욱 교수님
일단 두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요. 유승민 후보의 생각과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뭡니까? 3위와 1위 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각각의 생각이 뭔지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이 야권 그 상황 설명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 민주당 상황에 한 말씀만 좀 보태도 네. 될까요? 네, 어제죠. 어제 이재명 후보가 범여권 그 친여 매체에서 한 얘기가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검찰 수사는 느낌이 좀 안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 느낌이 안 좋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저는 상당히 주목할 상황이고요. 예, 이 느낌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뭔가 상황이 뜻대로는 안 돌아간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좀 하자. 진영 결집이라든가 이런 그 메시지를 준 걸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느낌이 좀 안 좋다.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쪽 진영도 뭔가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저 그림에서 나오지만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백척간드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그 얘기는 제가 속한 그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어제 그저께 예. 김사랑이라는 그 성남 시민단체 활동가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그 적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 성남 그 시민활동가의 구체적인 또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이 배임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배임이 경영상의 상황 미스도 지금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배임죄의 이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배임죄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예. 따라서 이번 느낌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야권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유승민, 윤석열의 이른바 주술 미신 그 싸움은 참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적절치가 않고요. 더더군다나 한 나라를 책임진다는 분들의 그런 그 논쟁 수준이 미신이라든가 주술 2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요. 자,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는 왜 그렇게 공개 토론, TV 토론에서 아주 작심하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나름대로 짚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첫째, 야권 후보의 1위는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을 텐데요. 역시 1위 후보가 아닌 후보들은 1위 후보를 공격을 해야만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뭐 정치학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위 후보를 공격하면서 거의 이제 그 동격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첫 번째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승민과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금 아주 거전을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낸 하나의 주범이다라고 지금 지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 유승민이 윤석열을 공격함으로써 이 프레임, 박근혜의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에 대한 프레임 탈피가 되는 것이죠. 사실 더 못된 사람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 주술과 미신, 저 역학자들 이런 게 정말 이 정치가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격을 하는 걸로 저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3위하고 싸우느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의 최대의 그 무기가 강직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잘못된 것은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시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TV 공개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그건 적절치가 않다. 반드시 시정하라라고 본인이 TV 토론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태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따라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하겠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도 그렇게 경영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기사도 있어요. 보시죠. 왜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국민의힘 뒤덮은 무속 논란. 이유는 혹시
최순실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뭐 이런 느낌. 최순실은 뭐 최소원 씨라고 개명을 했죠. 본인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 아무튼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게 재현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사실은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되게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친구로부터 받는 비판이 가장 아프다. 예.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았던 그것이 나중에 뭐 BBK니 최순실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문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하는 것도 너 구속될 수도 있잖아. 배임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유승민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부분도 이거는 이제 저 중도층이 굉장히 싫어할 뿐 아니라 예.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천공스님 무슨 정법 강의 이거 하나로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에 왕자라는 거기서 그런 시작이 부분과 됐단 말이에요. 연결이 됐었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시작을 시킨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무슨 뭐 논문이 무슨 사주에 대한 예. 것이니 뭐니 운세입니다. 운세. 예. 운세인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가지만 그냥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 어쨌든 유권자들로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고 아픈 부분이죠. 그것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으면 그건 뭐 나를 뭐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내부에서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앞으로 이 뭐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에도 약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가 두 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발사주 윗선 조사.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죠. 그리고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조사도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소환 임박 이렇게까지 좀 제목으로 달아 있어요. 윤 옥죄는 수사의 칼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녹취 파일 하나가 복원됐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첫 구속이 됐어요. 자, 김건희 전주로 참여 의혹. 그 어떻게 된 것인가? 뭐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우리라는 것도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에 가입한 당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공세고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죠, 지금.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이력서에 초중고 강의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 근무 이력 없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게 새로운 의혹 제기죠. 김건희 씨 관련 이거 경력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국감장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건희 씨는 학력뿐만 아니라 이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주원 교수님. 네. 두 갈래 수사예요. 고발사주 의혹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부인이 또 뭐 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력을 이거 좀 이상하게 쓴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의혹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윤석열 전 총장한테
악재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악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 최종 4강 경선은 11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 동안 두고두고 사실 공격받을 소재라고 보고요. 그 고발 사주 이야기는 사실 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에 통화록이 복귀가 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라라는 그런 의도가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럼 대검찰청이면 지금 알려진 바대로 이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관계, 예. 그러면 손준성 씨와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도 악재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되시는 이제 김건희 씨, 처가 되시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에 이른바 이제 그 전주 돈줄로 활용을 예.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받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력서에 저번에 한림대 그 경력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근무 이력도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과거 부분까지. 초중고 뭐 근무 이력 네. 이런 논란이 계속 부인과 관련된 논란이 좀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롭게? 이 부분은 아마도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그 토론 주제에서 아주 안 좋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텐데,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의 후보의 지금 반응은 너무 좀 아니하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고발사주 의혹이 또 불거져도 그들의 일이다. 근데 그들의 일이 아니죠. 작년만 해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까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고요. 예. 또 이 아내 처되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결혼 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혼 전의 이야기다 모른다. 이렇게 네, 반응이 이것도 나왔어요. 가족 이야기도 모르겠다. 자기 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너무 아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발 사주는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국가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요. 그때가 4.15 총선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김웅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뭐 부위원장을 맡은 분인데,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한다. 여기서 우리는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누구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 그렇죠.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이 검찰은 예. 이 고발을 이렇게 수사를 하게끔 압박을 받는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대검에 다 연락해놨다. 이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서면 윤석열이 시킨 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후보직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부인과 관련돼서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이 학력 위조, 그다음에 이력서 위조, 그다음에 논문 표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이 이력서 위조는 조국 전 장관 얘기랑 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또 그게 얘기를 연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몇 개월을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부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 의문을 제기하게끔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 상황이 만만치 않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근데 공통점은요. 검찰이 다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검찰 손에 달렸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고민을 좀 던지는 내용이에요.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성 전환 후에 성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심신장애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전역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다. 잘못됐다. 이미 성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변호사는 성 전환 뒤엔 여성이다. 성 전환을 심신장애 사유로 본 육군의 전역 심사 부적절하다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역을 한 상태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전역 처분 바로 잡았지만 성 전환자 복무, 제도적 공백은 과제다. 법원은 이렇게 또 추가로 설명을 해요. 복무 적합한지 허용할지 등 입법적 정책적 결정 사항이다. 이거는 우리는 모르겠고 그거는 정책적 입법적으로 결정하세요. 국회가 하든가 정부가 하든가. 일단 법원이 보기에는 이 결정은 잘못됐어요. 복무 적합한지 허용할지 이거는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홍 교수님. 네.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걸? 일단 이번 법원의 취지 판결은 되게 유의미한 게 그 심신 장애로 인해서 전역을 시켰다. 이제 이게 군대 그 법 이제 군 쪽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은 성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거다. 심신장애 그런 거 아니다. 예, 심신장애가 아니다. 거기서 이제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전역 취소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숙제가 큰 게 그러면 군대에서 이제 앞으로 성전환 수술한 분들을 어떻게 병역으로 병역을 지속시킬 것이냐 이게 정서적 공백이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정서적 동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이나 행정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백을 너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세에서는 좀 안이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소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견해인데 지금 이거는 미국의 사례처럼 전문가 실무 그룹을 동원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아젠다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군대는 징병제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인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났군요,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